네, 안녕하세요. 저는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의 한국 디스트리뷰터 매니저 김선영이고요. 오늘은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 웨비나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2년에 9월에 진행했었던 성공적인 웨스턴 블랏에 대한 웨비나에 이어서 오늘은 성공적인 IF를 위한 가이드를 드리고자 웨비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뮤노플로로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는 1999년 이래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안티바디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글로벌 회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는 여러분과 같은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따라서 고객분들, 즉 연구자분들의 입장과 마인드로 최적의 제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으로는 안티바디뿐 아니라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분석과 같은 신약 개발에 도움을 드리는 기술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한 1% for the planet에 가입이 되어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 미션은 최고의 제품을 통해 학계뿐 아니라 제약사에 계신 연구자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는 제품과 연구 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안티바디는 웨스턴, IP, IHC, IF, 플로우, 칩, 컷앤런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발리데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백질만을 타겟하는 스페서피시티, 적은 농도도 감지하는 센시티비티, 지속적인 재현이 가능한 리프로듀서빌리티가 이 세 가지 항목입니다. 그리고 CST의 안티바디는 안티바디의 99.5%가 미국 연구소에서 직접 CST 과학자들에 의해 생산이 되고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랏이 다르더라도 저희가 발리데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동일한 퀄리티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저희 제품을 인정을 해주신 결과 2020년과 2022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이트앱에서 가장 우수한 제조합 항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한 카링커 안티바디에 대해서는 혁신상을 받았고, PTM 안티바디에 대해서도 서플라이어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젠다는 IF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말씀을 드리고 프로토콜 정리와 그에 따른 스텝 바이 스텝 트러블 슈팅 그리고 저희 안티바디 IF 발리데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저희 제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뮤노플로로센스는 줄여서 이제 IF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보시고 계신 이 사진들은 CST 연구진이 직접 찍은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왼쪽은 아밀로이드 베타에 둘러싸인 마이크로글리아와 아스트로사이트의 모폴로지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찍은 이미지로 알츠하이머 연구를 위한 마우스 뇌조직을 찍은 겁니다. 오른쪽은 베타카테닌과 팔로이딘을 염색한 픽스드 프로즌 마우스 콜론 조직인데요. 이처럼 IF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단백질의 위치, 발현 정도를 관찰하기 위해서 안티바디에 형광을 붙여 이미지화하고 분석을 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 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죠. 보시는 이미지들처럼 세포 내 단백질들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미지화해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점이 IF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고 계신 6개의 이미지는 저희가 컴포카를 사용해서 찍은 거고요. 이제 각각의 다른 세포를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 엔도좀, 엔도플라즈미 레티큘럼, 셀 멤브레인, 골지바디,
사이토스켈레톤 등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혹시 어떤 셀라인인지 각각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면 저희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요 카탈로그 번호로 검색을 하시면 좀 더 디테일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IF에서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을 표시할 때 안티바디를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형광 염색을 프라이머리 안티바디에 붙여서 진행을 하는 다이렉트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를 사용한 후에 형광이 붙어 있는 세컨더리 안티바디를 사용하는 인다이렉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보시면 다이렉트는 스텝이 좀 더 간단하고요. 멀티플렉스, 즉 한 번에 여러 개의 단백질을 쉽게 디텍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텐시티가 좀 덜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인다이렉트의 경우는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이렉트보다는 스텝이 많고요. 멀티플렉스를 쉽게 진행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세컨더리에 의해서 백그라운드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시그널 인텐시티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의 방법으로 어떤 샘플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CST에서는 어떤 샘플을 염색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컬처드 셀을 이용한 염색 방법으로 이뮤노사이토케미스트리라고 합니다. 발표 자료에는 제가 IFIC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직을 염색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OTC를 사용해서 얼려서 염색하는 프로즌 섹션인 IFF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파라핀을 인베딩해서 조직을 만드는 IFP라고 해서 파라핀 섹션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사진을 보시면 예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형광이 아닌 크로모제닉 서브스트레이트로 염색을 하는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가 있는데 이번 웨비나는 여기 이 히스토케미스트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샘플들을 이용해서 이제 IF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은 저희 CST 연구소에서 이제 IF 리서처들이 직접 실험을 통해서 옵티마이즈드한 이 브로셔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총 9개 스텝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실험 디자인과 두 번째 스텝인 샘플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컨트롤을 사용해서 타겟 프로테인이 정확하게 디텍션이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그리고 인도지너스 컨트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파지티브 경우에는 캔서 셀라인 인사이클로피디아나 바이오 GPS 그리고 다양한 문헌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거티브 컨트롤을 통해서는 나오면 안 되는 시그널을 걸러낼 수가 있겠죠. 이미지를 보시면 파지티브에선 나왔고 네거티브에선 나오지 않은 타겟을 저희가 실험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샘플은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프로제니터 실험군이고요. 따라서 시그널이 맞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미경 레이저와 익스포저를 이 네거티브 컨트롤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넌 스페시픽 시그널을 피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파지티브와 네거티브의 경우는 실험 진행이 잘 되었는지 사용하는 현미경의 셋업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온리 컨트롤을 통해서는 샘플이 스티키한지, 이제 크로스 리액티비티 혹은 FC 리셉터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안티바디 없이 PBS를 사용을 한 컨트롤을 통해서는 오토플로로센스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토플로로센스의 경우는 인도지너스 프로테인이거나 이제 프로세스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컨트롤을 통해 결과 분석이 용이할 수가 있겠죠.
이제 다음은 엔도지너스 컨트롤인데요. 이 엔도지너스 컨트롤을 통해서는 프로토콜과 세포 프랩 과정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세포 모양을 보고 확인하실 수도 있고, DNA 데미지에 관련된 안티바디를 같이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슈가 자라는 모양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멍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샘플을 이렇게 보관했던 방법이나 또는 프로즌 샘플 인베딩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2가지 이상의 형광을 사용하실 때 형광 자체가 블리딩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형광에 대한 싱글 컬러 컨트롤을 함께 진행하면 더욱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디자인할 때 적절한 트리트먼트도 확인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특정 리간드, 이니비터, 액티베이터 등을 사용해서 이제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타겟 익스프레션, 서브셀룰러 트랜슬로케이션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 이미지에서 그 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런캔서 셀라인인 A549에 저희가 EGF를 처리를 하면 세포 표면에 있던 EGF 리셉터 단백질들이 트랜슬로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또한 헬라셀에 EGF를 처리를 하면 EGF 리셉터에 이제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서 디텍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적절한 처리 조건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실험을 이제 디자인한 후에 샘플을 준비하는 프로토콜 2번째 단계인 샘플 준비입니다. 컬처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형광현미경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딩을 해서 샘플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붙어서 자라는 세포와 이제 떠서 자라는 세포 시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붙어서 자라는 샘플의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플레이트, 챔버 슬라이드 등을 이용해서 샘플을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컴플루언스가 너무 오버되거나 너무 적어도 디텍션이 잘 되지 않으니 적절한 수를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고요. 하이 레솔루션의 형광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멀티웰보다는 이제 슬라이드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서스펜션 셀인 경우에는 센트리퓨지를 이용을 해서 슬라이드 글라스에 가속으로 바인딩을 시켜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샘플을 얼리는 IF, 즉 프로즌 섹션인데요. 조직을 얼릴 경우에 OTC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OTC 용액을 다루면서 기포가 생기지 않게끔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샘플을 자를 때도 크라이오스탯으로 낮은 온도를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섹션을 만들 때는 이미지 사진의 레솔루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섹션의 두께도 유의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자른 후에는 슬라이드에 붙인 후에 약 10에서 15분 동안 에어드라이를 하신 후 픽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팝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프로즌 섹션이었고요. 이제 조직을 파라핀에 넣어서 붙이는 방법도 있죠. 이때는 10% 뉴트럴 버퍼 포르말린이나 혹은 4% 파라포르말데하이드에 넣어서 수시간에서 하루 정도 픽스를 먼저 진행한 후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파라핀에 넣어 굳혀줍니다. 마이크로톰을 이용해서 자른 후에 슬라이드에 붙여서 이제 오버나이트 드라이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후에는 디파라피네이제이션을 통해서 파라핀을 제거한 후에 염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OTC로 얼리는 이제 프로즌 섹션, 그다음에 파라핀을 사용한 샘플, 이 2가지를 만들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샘플 픽스 같은 경우에는 파라핀의 경우 인베딩 전에, 프로즌의 경우에는 대부분 슬라이드를 만든 후 진행하지만 퍼퓨전으로 먼저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제니시티를 유지를 하는 기간 자체가 이제 프로즌이 좀 용이하지만 조직의 형태 유지, 보관면에서 따지자면 파라핀이 더 유용합니다.
파라핀 샘플의 경우는 저희가 파라핀을 없애고 안티젠 리트리브를 통해서 액티베이션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안티젠 액티베이션은 이제 파라핀으로 인해서 마스킹된, 즉 차폐가 되어 있던 에피토프를 디텍션하기 위해 다시 노출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버퍼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버퍼는 이제 pH 6의 10mm몰 사이트레이트 버퍼, 그리고 pH 8의 1mm몰 EDTA,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이제 버퍼를 넣고 끓이는 방법으로 이제 프레셔 쿠커, 즉 압력밥솥이나 혹은 간단하게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워터베스 사용은 권해드리지 않고요. 두 용액을 사용할 때 각각의 차이점을 보시면 사이트레이트 버퍼를 사용할 때는 90도에서 10분 정도 끓인 후 벤치탑에서 30분 동안 식히게 되고요. 워싱을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고요. EDTA의 경우는 90도에서 15분 끓인 후에 뜨거울 때 워싱을 하셔서 진행을 해줘야 한다는 점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는데 EDTA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과 백그라운드가 이제 동시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숙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T버퍼나 엔자임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샘플 픽세이션과 퍼미어빌라이제이션인 단계입니다. 픽세이션은 샘플의 이제 모폴로지를 유지를 하고요. 이제 안티젠이 데그라데이션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단계인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용하시는 안티바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픽세이티브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픽세이션은 크게 알데하이드 베이스드 픽세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 베이스드 픽세이션이 있습니다. 알데하이드 베이스 픽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테인 간의 코발런트 본드를 형성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포름알데하이드, 포름알린, 글루타르알데하이드 등이 있고요. 상온에서 약 15분 정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간이 연장될수록 케미컬 본딩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진행할 퍼미어빌리제이션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간으로 픽세이션을 하신다면 모폴로지도 유지하고 워터 솔루블 프로테인이 상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픽세이션이고요. 이로 인해서 안티제니시티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이 알데하이드 베이스드 픽세이션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 몇 가지 아셔야 할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파라핀 엠베디드 샘플을 사용을 하신다면 오토 플로르센스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알코올 베이스드 픽세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알코올에 의해서 프로테인의 솔루빌리티가 줄어들거나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 세포 내 마이크로몰레큘의 어그리게이션을 유도를 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세포 모폴로지가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용해되는 단백질이 픽세이션 용액과 같이 씻겨나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원하는 타겟의 에피토프가 이제 단백질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경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100% 메탄올을 마이너스 20도씨에 15분 동안 진행을 하시면 되고 동시에 퍼미어빌리제이션이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픽세이티브의 차이점과 특징을 꼭 잘 숙지하시고 살펴보시고 실험 조건과 사용하실 안티바디를 고려하셔서 픽세이티브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픽세이티브 종류는 이제 안티바디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이제 저희가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관련된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케라틴의 경우에 포름알데하이드를 사용을 한 경우는 시그널이 잡히지 않았죠. 하지만 메탄올을 사용했을 경우에 디텍션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AIF의 경우는 메탄올이 아니라 포름알데하이드에서 디텍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타겟 안티바디 구입 시에 이러한 정보를 면밀하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픽세이션에 소요되는 시간의 경우 저희 연구진이 추천드리는 비율로 레시오로 실험을 한 결과 저희가 15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퍼미어빌라이제이션인데요. 이 퍼미어빌라이저의 종류는 사포닌과 디지토닌, 트리톤엑스 100과 트윈 20, 그다음에 메탄올이 있습니다. 사포닌과 디지토닌의 경우는 플라즈마 멤브레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마일드한 퍼미어빌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포 질과 핵내에 있는 단백질을 타겟을 하신다면 저희가 트윈 20이나 트리톤 X100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CST에서는 0.3% 트리톤 X100을 사용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트리톤 X100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탄올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CST 프로토콜에서는 퍼미어빌라이제이션 스텝이 따로 존재를 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블락킹과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다일루션 버퍼에 0.3% 트리톤엑스 100이 포함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트라셀룰러 도메인, 즉 엑스트라셀룰러 단백질인 경우에는 이런 퍼미어빌라이저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겠죠. 픽세이티브와 마찬가지로 퍼미어빌라이저의 경우에도 안티바디에 따라 이제 최적의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픽세이티브가 포름알데하이드면서 퍼미어빌라이저가 트리톤엑스 100인 경우, 그다음에 포름알데하이드와 메탄올의 조합, 그다음에 메탄올로 픽세이티브를 하고 이제 같이 쭉 퍼미어빌라이저를 진행을 한 경우. 그래서 예를 보시면 저희가 F-액틴의 경우는 포름알데하이드와 트리톤엑스 100 조건일 때 디텍션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PCNA와 플렉틴 1의 경우는 저희가 포름알데하이드와 메탄올의 그 조합에서도 디텍션이 가능을 하지만 메탄올만 사용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PDI 안티바디의 결과에서도 메탄올을 사용을 했을 때 퍼미어빌라이저로 사용을 했을 때 결과가 더 잘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안티바디에 따라서 적용되는 픽세이티브와 퍼미어빌라이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CST에서는 고객분들께서 사용하실 픽세이티브와 퍼미어빌라이저의 종류에 따라서 각 프로토콜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웹사이트와 아까 말씀드린 브로셔에 따로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찾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찾으시고 브로셔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후반에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락킹과 스테이닝인데요. 이제 블락킹을 하실 때 주의사항은 안티바디 데이터시트를 확인하셔서 안티바디에 맞는 조건으로 실험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저희 CST 프로토콜에서는 0.3% 트리톤엑스 100을 퍼미어빌라이저로 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5% NGS로 블락킹을 하면서 동시에 퍼미어빌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블락킹의 경우 젤라틴과 NGS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랩2 알파를 사용한 결과를 보시면 NGS보다는 젤라틴으로 블락킹을 한 경우 더 나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블락킹과 안티바디 사이 워싱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블락킹을 한 후에 1차와 2차 안티바디를 스테이닝을 진행을 합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4도씨에서 오버나잇으로 2차 안티바디는 4원에서 1시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CST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안티바디 다일루션 버퍼에는 0.3% 트리톤 X가 포함이 되어 진행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안티바디 조건에 따라 없는 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준비한 다른 프로토콜을 이때는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카운터 스테이닝을 하고 이제 마운팅을 하게 되는데 항체를 사용하는 스텝부터는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라이트 쉴드 모이스트 박스를 사용해 주셔야 샘플이 마르거나 형광이 옅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항체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적절한 희석 비율이겠죠.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MUC1 경우에는 1대 400에서 최적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희석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가 강하게 나타나고요. 안티바디도 낭비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비율이 너무 낮으면 시그널이 약하게 되고 실험 진행이 제대로 되지를 않겠죠. 그리고 실험 진행 시에는 꼭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조건을 같이 사용을 하셔야 이러한 결과를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인 포스포얼크와 포스포 S6 결과를 보시면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인큐베이션 시간과 온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CST가 추천하는 비율로 사용을 하셨을 때 4도씨 오버나잇 조건에서 가장 적당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높은 비율로 사용을 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또 다른 데이터를 보시면 저희가 헬라와 LN캡셀을 사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시간과 온도 데이터를 내보았는데요.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사용 시간을 온도와 시간을 RT와 37도에서 15분과 30분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4도씨 오버나잇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지에서도 그렇고 저희 그래프에서도 여기 점 찍혀 있는 것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4도씨 오버나잇이 가장 좋은 인텐시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컨더리 안티바디인데요. 이제 실험 결과를 확인하실 때 종종 이제 백그라운드가 강하게 디텍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컨더리 안티바디의 이 FC 부분이 샘플에 넌스페시픽하게 바인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이 FC 도메인을 펩신으로 처리를 해서 넌스페시픽 리액션을 줄일 수 있는 FAB2 프래그먼트 안티바디를 사용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테이블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 CST의 경우는 알렉사 488, 5555, 594, 647을 이용한 이런 프래그먼트 안티바디 제품들이 있으니 이용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안티바디를 사용을 하실 때 또 하나의 주의점은 이 플로로포어의 선택이겠죠. 보유하고 계신 형광현미경의 레이저와 그다음에 필터셋을 확인하시고 플로로포어를 선택을 하셔야 하고요. 두 가지 이상의 플로로포어를 선택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실 때는 그림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플로로포어의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 파장을 잘 살피셔서 서로 오버랩이 잘 안 되는 오버랩이 최소인 조합을 고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고려하셔야 될 점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장비 사양을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장비에 따라서 컴펜세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가 강하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이유 중 하나는 마우스 온 마우스 프로블럼이 있는데 이는 마우스가 오리진인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를 마우스 티슈에 사용할 때 이 세컨더리가 마우스 세포의 IgG에 넌스페시픽하게 바인딩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능하시면 프라이머리를 다른 오리진으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플로로포어가 붙어있는 다이렉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줄여줄 수 있는 키트도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티슈 샘플 준비를 할 때는 퍼퓨전을 통해서 블러드셀을 제거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텝으로는 카운터 스테이닝과 마운팅입니다. 일반적으로 IF를 진행을 하실 때 타겟 단백질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타겟 단백질과는 다른 형광물질로 염색을 하는 단계인데요. 가장 브로드하게 사용되는 카운터 스테이닝은 핵을 염색하는 다피와 폭스트가 있으며 그 밖에도 프로피디움 아이오다인과 드랙5 혹은 7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질의 필라멘트를 염색하는 팔로이딘 등 다양하게 저희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셀을 염색하는 방법으로 위치에 따라 ER, 라이소, 마이토, 딥트랙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보시는 이미지에서는 DRAQ5를 이용해서 핵의 카운터 스테이닝을 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스켈레톤이나 ER, 골지, 마이토콘드리아, 뉴클레어 등을 염색할 수 있는 샘플러 킷이 두 종류가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가지고 왔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9개의 샘플러 킷이 각각 20마이크로씩 들어있는 셀룰러 로컬리제이션 IF 안티바디 샘플러 킷이 있고요. 그다음에 5개의 제품이 20마이크로씩 포함이 되어 있는 올가넬 로컬리제이션 IF 안티바디 샘플러 킷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구성품은 저희 보시는 표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대표되는 이미지를 갖고 오긴 했는데 혹시 이제 각 구성품에 대해서 더 많은 IF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희 웹사이트에서 이 카탈로그 넘버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운팅입니다. 카운터 스테이닝 후에 형광염색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프롤롱골드 안티페이드 레이전트를 사용을 하시길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PBS를 사용을 한다면 5분 후에 모든 형광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롤롱골드를 사용을 하시면 프리 라디칼에 의해서 형광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형광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광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슬라이드를 평평하게 해서 어둡고 4도씨가 유지되는 곳에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토콜 슬라이드의 마지막 부분인데 형광 현미경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미지로 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이때는 많은 세포를 볼 수 있는 와이드 필드를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적은 세의 세포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컴포카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미경에 따라서 이렇게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더 선명하고 대비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세팅하는 파라미터들이 저희 익사이테이션 라이트, 익스포저 타임, 그다음에 카메라 게인 등이 있을 수가 있으며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충분하게 높게 유지하고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세팅을 하시면 모든 샘플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서 찍으셔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저널에서는 처음부터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타겟하시는 저널이 있으시거나 하신 경우에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측정 시에 시그널이 굉장히 강한 경우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샘플이 말라서 생기는 오토플로로센스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광 인텐시티가 굉장히 많이 강해지죠. 따라서 버퍼를 바꿀 때 너무 오래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충분한 양의 버퍼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ST 프로토콜에서는 휴미디파이드 챔버를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머리 안티바디의 다일루션이 너무 높은 경우인데요. 네거티브는 깨끗하게 나왔지만 결과 시그널이 너무 강하다면 추천 다일루션보다 더 많은 안티바디를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컨더리 안티바디 다일루션이 높은 경우도 시그널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와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세컨더리 안티바디 인큐베이션 시간이 2시간이 넘거나 아니면 인큐베이션 할 당시에 너무 높은 온도에서 진행하실 경우에 강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널이 스페시픽하지만 이렇게 너무 강한 경우에 디텍터의 세츄레이션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세팅 조절이 어려워지고 스펙트럴 블리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익스포저 타임이나 레이저 파워 같은 것들을 조절하셔서 적절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오버픽세이션으로 현미경 관찰 시 전체 샘플이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당연히 픽세이션 시간을 줄이셔야 하겠죠. 그래서 꼭 프로토콜에 나와 있는 시간을 준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프로토콜을 통해서 짚어가야 될 부분과 트러블 슈팅에 관련이 돼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안티바디 퀄리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저희 CST에서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항체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No Single Assay is Sufficient를 모토로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 2016년 네이처에서 출판된 논문을 바탕으로 바이너리, 레인지드, 올소노갈, 멀티플 안티바디, 헤테로로거스, 컴플리멘터리와 같은 6가지를 기준으로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바이너리 방법인데요. 바이너리 모델은 이제 전형적인 all or nothing 전략으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로 알려진 셀 라인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시에 제네틱 낙아웃을 이용해서 익스프레션 레벨도 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집8 단백질이 발현이 되는 파지티브 셀 라인과 그리고 발현이 되지 않는 네거티브 셀 라인을 이용한 웨스턴 블랏 데이터입니다. 이 발리데이션 결과와 같이 패러렐하게 형광도 같이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제 결과를 보시면 웨스턴 블랏 데이터와 동일한 셀라인에서 포지티브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거티브 셀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네거티브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가 패러렐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바이너리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웨스턴 블랏에서 밴드가 확인되는 안티바디라고 해서 항상 IF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왼쪽에 웨스턴 블랏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 CST와 경쟁사의 알파 사이눌린의 밴드를 각각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안티바디를 가지고 IF를 진행을 해보았을 때 CST 제품은 웨스턴 블랏 외에도 IF 발리데이션을 확인해서 결과가 확인되는 반면에 경쟁사의 안티바디는 넌 스페시픽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IF에서 발리데이션이 된 안티바디를 사용하는 것이 연구자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레인지드 스트래티지인데요. 좀 더 바이올로지컬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 모더레이트, 로우 익스프레션, 액티베이터, 이니비터, 그리고 siRNA를 이용해서 익스프레션 레벨을 확인을 하는데요. 왼쪽 이미지를 통해서 보시는 이제 웨스턴 블랏 데이터는 저희가 293 T셀의 YTHDF2 단백질에 관련된 si를 처리한 것과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넌 타겟팅한 것보다는 siRNA를 처리를 했을 때 발현이 조금 시그널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와 패러렐하게 저희가 IF도 같은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인지드 스트래티지에 대한 또 다른 예로 저희가 맵셀을 이용한 낙아웃 결과가 있는데요. 와일드 타입과 비교를 해서 저희가 GSK3 베타 낙아웃이 된 안티바디의 펑션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소노갈 스트래티지는 안티바디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모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비교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확립된 모델인 MES, RNA, 오믹스 데이터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용한 안티바디는 PLVAP 안티바디가 되겠고요. IF 결과를 보시면 mRNA 레벨과 비교를 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IF 발현량이 많은 런과 스플린에서 마찬가지로 mRNA 레벨도 발현이 많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IF 발현이 적은 콜론이나 테스티스의 경우 mRNA 발현량도 같이 적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멀티플 안티바디 스트래티지인데요. 같은 단백질을 2개 이상의 안티바디를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페시피시티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때 같은 단백질에서 발현되는 2개의 특정 에피토프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프로테인 컴플렉스를 구성하고 있는 2개의 다른 단백질을 디텍션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오는 얘는 이제 2가지 다른 클론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안티바디가 이제 같은 단백질을 디텍션한 결과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DMT3B 같은 단백질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에피토프인 각각의 알라닌 40과 알라닌 394를 디텍션을 하는 안티바디를 비교를 해보시면 디텍션이 되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비슷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다음은 5번째인 헤테롤로거스 스트래티지입니다. 단백질의 익스프레션 양이 너무 낮거나 언노운 익스프레션인 경우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스테이블 셀라인을 사용을 해서 오버 익스프레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된 리커미넌트 제품 중에 하나인 사스코브 뉴클레오캡시드 프로테인입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뉴클레오캡시드인 경우에 파지티브로 나왔고 엔벨로프는 디텍션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스페시피시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컴플리멘터리 스트래티지인데요. 다른 발리데이션 실험을 이용해서 결과를 하는 방법으로 이때 사용되는 방법은 컴피티션 어레이나 펩타이드 어레이, 엘라이자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이미지는 디메틸 히스토네이치 3 안티바디를 사용한 IF 결과고요. 같은 안티바디를 사용해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어레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메틸 히스토네이치 3가 이제 미리 코팅이 되어 있는 이 단백질이 코팅이 되어 있는 플레이트에 저희가 컴피티터 안티바디를 넣어줬습니다. 이때 그래프를 보시면 컴피티터의 농도는 계속 높여주고요.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컴피티터의 농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디메틸 H3 안티바디가 있는 곳에서만 컴피티터 안티바디 바인딩이 특이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이 안티바디가 바인딩한 스페시피시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CST는 이러한 6가지 방법으로 IF에 대한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IF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믿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CST가 웨스턴 제품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 웨스턴 이외에도 IF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품도 다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에 발리데이션이 된 프라이머리 안티바디가 2,000개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알렉사 488, 555, 594, 647, 700, FITC, APC가 컨주게이션이 된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도 3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컨더리 안티바디에는 알렉사 488, 555, 594, 647이 컨주게이션이 된 11종류가 있고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FC 부분을 잘라서 백그라운드를 줄일 수 있는 프래그먼트 안티바디도 여기 11종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버퍼와 다이를 포함한 28가지의 컴패니언 프로덕트도 있고요. 이 밖에 플로로포어와 메탈, 올리고 뉴클리오타이드 등을 직접 안티바디에 컨주게이션을 할 수 있는 BSA 아자이드 프리 안티바디가 563종류가 있고 또한 다양한 커스텀 안티바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리점인 코람이나 서린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IF 실험에 필요한 버퍼와 포르말데하이드, 블라킹 버퍼,
뭐 다일루션 버퍼 등 전체적으로 IF에 필요한 버퍼와 그 컴패니언 프로덕트가 포함이 된 키트가 있는데요. 이 키트는 처음 실험을 시작하시는 분 혹은 실험실 세팅을 진행하실 때 그 시스템을 갖춰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CST의 실험 브로셔 중에 IF 실험 브로셔에 그 내용을 대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IF뿐 아니라 저희가 칩, 웨스턴, 그리고 IHC의 실험 브로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험 브로셔의 맨 뒷페이지에는 저희 CST 프로토콜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경우 코람과 서린 대리점 문의를 하시거나 저희 웹사이트에서 직접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말씀드리면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Run and Support가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프로토콜이나 리터리처 등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관련된 비디오도 보실 수가 있고요. 테크니컬 서포트가 필요하시면 이제 본사에 직접 문의를 하셔도 되고 저희 대리점인 코람이나 서린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리터레처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자료를 다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웨비나처럼 그 CST 과학자들에 의해서 직접 진행이 되는 웨비나도 저희 웹사이트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CST 제품을 선택하실 때 혹은 제품에 대한 실험 프로토콜을 저희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PD-1 안티바디를 들고 왔는데요. PD-1 안티바디 결과 사이트 중간에 이제 프로덕트 유시지란이 있습니다. 이때 이 유시지란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다일루션 레이시오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때 필요한 프로토콜이 있으신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IF 프로토콜을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제품 사용에 대한 프로토콜 정보와 주의사항 등을 이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그널링에 관련된 핸드아웃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바에서 이 패스웨이를 클릭을 하시면 질병 혹은 리서치 분야별로 나누어 놓은 인덱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디지즈 에리아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은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하단에 다양한 질병 관련 인덱스 등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중 하나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자세한 핸드아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CST는 셀프레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셀멘토라는 프로그램도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험에 관련된 조언, 인사이트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셔서 셀멘토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대한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에 발리데이션이 된 안티바디와 리에이전트를 사용한 전체적으로 옵티마이즈드 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셔서 수행하시는 실험 에러를 줄이시고 정확도가 높아지는 효율적인 실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논문,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 등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모두 마쳤고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시고 커피 쿠폰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저희가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그 란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거기에 체크를 하셔서 저희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